오늘 7단원 인구 7단원 인구 이제 두 번째 나이고 여러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인구에서 뭐뭐 배웠어? 문제. 인구 분포 이동 문제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주제를 배웠고요. 우리가 분포 끝을 냈고요. 이동 배우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배울 거야. 그래서 인구 이동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주제가 인구 이동의 요인, 이동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인의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 그것도 인구 분포였고요.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인구 분포에서 배웠고 인구 이동의 요인은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과 뱉어내는 배출 요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동이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돼? 그럼 뭐가 하나 더 필요해? 플러스 알파 하나의 조미료가 하나 필요하죠? 봐봐. 네.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30년 됐습니다. 자식도 있어요. 네. 근데 옆에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인데 법적인 남편이 아닐 뿐 남자친구가 이제 30년 됐고요. 자식도 있습니다. 네. 자식도 있어요. 옆에 지나가요. 멋진 남자가 잘생기고 네. 돈도 많고 네. 착해. 네. 갈아타? 네. 엄마 어디가? 엄마 이렇게 찾겠지. 물론 이게 갈아탈 수도 있지만 봐봐. 갈아타지 않는 애들도 있어. 왜 갈아타지 않는다 생각하지? 이제 의리 같은 거. 즉 사람의 이 심리적 요인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인구 이동의 요인이 끝이 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구 이동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동, 범위, 이동, 동기, 이동, 기간, 체류 기간 있잖아. 체류 기간. 마지막으로 이동, 원인을 살펴봤고요. 중요하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볼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이동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죠, 우리가. 네. 그래서 8가지 유형을 분류하고요. 경제적 원인이냐, 환경적 요인이냐, 원인이냐, 또 정치적이냐, 종교적이냐 이런 것들 따졌었던 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심각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거야. 중요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왜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걸 배웠어. 그럼 어디다 적용을 해야겠지? 어디다가? 실제 사례, 즉 세계의 인구 이동. 네 번째, 세계 이동 봤으니까 우리 이제 어디 봐야 돼?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나라 인구 이동을 보시면 됩니다. 단원이 심플하게 돼 있어. 인구 분포에서는 인구 분포 요인 봤고요. 세계 인구 분포, 우리나라 인구 분포 봤고요. 인구 이동에서는 요인과 유형을 봤고요. 세계 인구 이동과 우리나라 인구 이동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우리가 힘들었던 인구 이동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동 유형은 총 3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이동 범위. 두 번째, 동기. 세 번째, 그죠, 체류 기간.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이동 기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체류 기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살짝 결은 다르죠. 이제 여기서 네 번째는 그죠, 이동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동 범위에서는 어디랑 어디? 그지, 국내냐, 국외냐. 해외도 괜찮고요. 국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느냐, 강제적으로 가게 되느냐. 체류 기간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냐, 또는 영구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시온 예시를 하나 드렸었죠? 선생님이 만약에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불러요. 이 선생, 잠깐만 이리 와보시게. 우리 학교에 외국의 학교를 하나 세웠네. 지능 어디다가? 외국
러시아? 너무 춥잖아. 차라리 필리핀으로 갈게요.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 3년만 자네 거기서 고생하고 오세! 라고 하면 무슨 이주야? 국내 국외? 국외. 자발적 강제적? 자발적.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교장 선생님이 날 묶어가지고 필리핀으로 보내버린 거 아니죠? 내가 가기 싫으면 뭐 하면 돼? 그만두면 돼. 난 그만둘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야. 일시적 영구적? 일시적이야. 3년만 있다 올 거니까. 근데 갔는데 너무 좋아. 춥지도 않고요. 따뜻하고요. 필리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 이제 난 필리핀에서 살아. 그럼 뭐야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일시적인 거는 뭐 출장이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시적 이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곳에 거주의 목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제 인구 원인, 인구 이동의 원인, 경제적 있고요. 정치적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환경적 이런 것들 있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원인으로 이주를 가장 많이 할까? 그렇죠. 결국 뭐야? 돈, 경제적 원인이 가장 크다. 이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다 뭐하러 온 거야? 거의 다 돈 벌러 오신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외국을 가면 뭘 하러 가는 이유가 많아? 돈 벌러 가는 이유가 많죠.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커서 서울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그렇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 원인이 가장 크고요. 정치적인 것은 만약에 독재가 있어요. 독재. 근데 나를 못 살게 굴어. 내가 아까 독립투사는 아니죠. 독재에 맞서니까 민주투사야. 내가. 그래가지고 막 독재 물러가라 막 해. 그럼 난 어떻게 하고 싶어? 야, 그래도 여기 순한 맛이다. 쫓아내고 싶은 거구나. 아까 다른 방 갔더니 진심 가득하게 감정을 실어가지고 죽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날 죽이고 싶은 줄 알았어. 일단 내가 거기서 거주하기가 힘들겠죠?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걸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정치적 망명. 또 이제 비슷한 내전 같은 게 터졌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우리 뭐라 부르냐? 난민으로 봅니다. 난민. 내전이라든지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됐던.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난민들은 이제 시리아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종교적인 건 뭐야? 작년에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애들이 배우고 있어. 역사 시간에. 나한테 제일 처음 보였던 게 청교도 혁명이었죠? 청교도 혁명들. 17세기에 이 청교도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영국에서 어디로 도망가? 그지? 그때는 미국이 없었죠? 아메리카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다. 그런 것들, 종교적인 이제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을 이제 종교적 이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죠?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고요. 환경적인 게 뭐야? 기후변화 또는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됐을 때 우리는 환경적 원인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환경 난민이라고 불러요. 교과서는 없어. 좀 트렌디한 단어야. 트렌디한 단어. 그래서 환경 난민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투발루 같은 사례. 내가 여기서 살고 싶은데 물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내 땅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복습 겸 봤고요. 이제 우리가 유형 봤으니까 뭐 봐야 돼? 세계의 구조. 세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세계의 인구이동은 이제 크게 국제이동과 국내이동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동과 국내이동. 국제이동에는 첫 번째 과거가 있고요. 두 번째 현대가 있어. 과거는 여러분들 어떤 게 주로 이루냐면요. 이제 아메리카로의 이주를 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우리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간단히 살펴보면 유럽인들이 이주를 해와요. 영국인들도 이주해 오겠죠. 17세기 청교도인들 같이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 농사를 짓고 싶어. 뭐가 필요해? 돈이 농사 짓습니까? 사람, 노동력이 필요해. 근데 나는 싸게 노동력을 굴리고 싶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 원주민을 이용해요? 잘 생각해봐. 원주민들을 이용했어? 누굴 이용했니? 그지, 흑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이제 옵니다. 흑인들이 이주가 되죠. 그 뒤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넘어오냐? 이제 라틴 아메리카 계열 사람들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국가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주를 해왔다.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른 계열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언급만 해드리면 중국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동남아시아라든지 기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라 부르는 줄 알아? 화교라고 불러요. 화교. 화교라는 말은 들어봤죠? 중국 밖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경제적 원인으로 이주를 많이 했고요. 이 화교들이 가서 경제권 싹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화교들이 좀 있었어. 지금도 있죠.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중국집들, 중식 식당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손님 오면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어서 오세요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 가면 그런 화교들 식당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교들을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했고요. 중국에서 또 많이 나왔을 때 시기가 있어. 언제 시기였냐면 마오쩌둥과 장제스. 그때 마오쩌둥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으로 이제 대만으로 도망을 가면서 우리나라로도 많이 나오기도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주들이 있었다라는 거 간단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이주가 더 중요합니다. 현대 이주. 현대는 크게 전 세계 국가를 두 분류로 나누어요. 첫 번째, 잘 사는 나라. 두 번째,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 못 산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우리 뭐라 불러? 그렇지, 선진국. 좀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를 개발도상국, 우리 줄여서 개도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든 이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있을 텐데 어느 흐름이 더 강력한 흐름일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네, 뉘앙스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신다고? 아니요. 개발도상국 선진국 가신다고? 여러분들은 답은 다 알고 있어. 그걸 적절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자, 봅시다. 좀 극단적 예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망했어. 몸만 나가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이제 몸만 나가야 돼.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미국. 가겠습니까? 네. 두 번째, 파키스탄. 미국 가겠다? 파키스탄 가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뭐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왜 파키스탄 안 가고 싶어? 그 나라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환경이 더 좋지 않을 거라 믿죠. 경제적 환경이든 실제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을 거라 믿기 때문에 대체로 이 흐름은 강력한 흐름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흐름에 따라서 얻어지는 단점도 있을 거야. 이게 작년에 서술형 문제로 냈어요. 올해는 안 나온다는 소리지,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이 객관식으로 변화하는 마법을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알아두라고.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봐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했을 때 이 이동한 사람들이 얻는 장점, 단점이 아니라 이동함에 따라서 이 선진국이 얻는 장점, 국가가 얻는 장점이야. 선진국이 얻는 단점, 국가가 얻는 장점, 개도국이 얻는 단점이야. 그래서 작년에 서술형인데 이 사람이 얻는 장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틀렸어. 국가가 얻는 장단점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럼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야? 인구 많아진 게 장점이야? 노동자가 많이. 그렇지, 그게 좀 더 정확한 답이겠죠. 근데 그냥 노동자가 아니야.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이다 하나 돼. 물론 이제 고임금, 고급 인력들도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조금 더 우세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이제 사장님이야. 네. 공장 사장님이야. 내가 노동자예요.
한 달에 월급 얼마 정도 주고 싶어요? 다른 나라의 노동자. 아니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아, 200? 200! 하루에 몇 시간 일 시킵니까? 10시간? 10시간? 일주일에 며칠? 5일? 5일? 그래도 일은 조금 시키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 시키면 불법이에요.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봐봐, 근데 최저임금 없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200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근데 실은 알고 보니까 태국 사람이야. 얼마 주고 싶어? 50만 원. 사람 마음이 이래. 야,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태국 사람이 이유만으로 난 돈을 적게 줘?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주면 태국 가서 잘 사니. 그렇지. 그래도 결국 한마디로 하면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봐봐. 그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 거기에다가 이 3D 산업에 많이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D가 뭐야? 입체 나오면 진짜 큰일 나. 3D가 뭐야? Dangerous. 누가 dangerous 안 했어요? 위험하고요. 3D야. Dangerous, difficult, dirty.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 이런 일들에 이제 종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커서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싶어? 아니. 별로 그런 생각 없잖아. 물론 공장 일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별로 공장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은 카페 같은 데 앉아서 노트북 두두두두두 거리면서 뭐 개발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 고상하게. 근데 이런 노동력들, 이제 그 자국 내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이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단점은 뭘까? 인구가 많아져요? 봐봐. 우리 동네에서 외국인들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봐봐. 저기 좀만 가면 수안지구 옆에 하남공단이라는 데가 있어. 그 옆에 또 월곡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가서 살고 싶어? 난 좋아해. 근데 내 친구들 날 거기 같이 안 가주려 그래. 약간 좀 위험한 게 느껴지고 조금 좀 불편함을 느껴진대. 난 근데 거기 가서 입만 알면 사람들이 나한테 중국어로 말을 걸어. 웃지 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간 한국물 먹은 중국 유학생 같대. 어쨌든 그런 데서 약간 갈등이 있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림 같은데 사람들 잘 안 갈라 그런단 말이야. 왜냐? 위험함이나 좀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갈등이 100% 다 존재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럼 봅시다. 개발도상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봅시다. 네, 공장 노동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있지? 한국이든 외국이든 돈을 이제 좋게 똑같이 줘야 돼요. 불법 체류지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똑같이 돈을 받았어요. 내 공장에서 300만 원 받았습니다. 300만 원 받았어. 내가 이제 딱 금요일 날이야. 이번 주 고생했어. 힘들었어. 불금을 즐기러 가겠어. 소주에 초록병. 소주에 초록병 이상하네요. 삼겹살에 초록병 마시러 딱 가. 10만 원을 써. 합리적인 소비야? 무슨 생각이 들어? 내 고향에 가면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인데 내가 한 큐에 저녁 식사에 10만 원을 태워? 절대 안 태우지. 뭐 하겠니? 돈 버는데 아끼고 어디다 써? 집사. 자기 집에다 보내. 자기 가족들한테. 난 여기서 고생을 하지만 그 돈 어디다 보내? 자기 가족한테 보내. 자기 가족한테 보내면 내 한 달 월급이 거기선 거의 반년치 월급 또 몇 달치 월급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외화가 유입이 돼요. 외화가 유입됩니다. 하나 더 있어. 봐봐. 인구가, 나중에 우리가 인구 문제를 배울 건데 사람이 많아도 문제고요. 사람이 적어도 문제야. 우리나라는 어떤 쪽이 문제야? 사람이 지금 적게 나와서 문제지. 그럼 선진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나 갑자기 많아서 문제야. 우리 엄마 7남매. 여러분들 부모님도 적으면 3, 많으면 한 6 정도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선생님 부모님 세대나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나올 때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몇 명이야? 하나, 둘, 나도 하나, 둘 이 정도란 말이지.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사람들이 확 많아졌어. 일자리는 같이 늘어나니? 안 늘어나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났네? 어디로? 외국으로. 그러면 내가 우리 개발도상국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야? 그죠. 일자리는 가만히 있다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게 경제 활성화로 가는 거죠. 외화 유입과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럼 단점은 뭘까?
딱 이거만 봤을 때 뭐 단점이 떠오르지 않지? 자, 봐봐. 오늘 역할을 많이 시켜서 미안해. 이건 진짜 좋은 거 시켜줄게. 네. 천재야. 네. 서울대를 다녔어요. 80년대야,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하버드. 석사, 박사 받고, 이제 박사까지 다 받았어요. 하버드 박사 이제.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서울대 교수 자리를 줄 테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래. 들어와? 아니요. 봤지?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왜 안 들어와? 돈도 적게 받고 좀 명성 같은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회가 훨씬 더 살기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똘똘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 고급 인력들이 나가버립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고급 인력 유출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두뇌 유출이라고 불러요. 고급 인력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살지 않고요. 내가 충분히 선진국 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선진국 가서 정착을 해서 산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그럼 네 번째 남은 게 뭐야, 우리? 우리나라도 인구 이동도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 나눠서 봐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거 하나 살펴보고 와야 되는 걸 깜빡하고 왔다. 두 번째 주제가 있어. 국제 이동 살펴봤으니까 뭐 봐야겠니? 국내 이동. 국내 이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개도국. 두 번째, 선진국. 개도국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니,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걸 뭐라 불러, 우리? 이, 촌, 향, 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도시로 간다. 이촌양도. 선진국은 어떻게 되냐면 역도시화라는 게 나타나요.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역도시화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도시 배울 때, 다음 단어 도시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시가 있어요. 여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촌락이 있습니다. 이촌향도는 이 촌락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게 이촌향도야. 근데 반대로 이곳에서 나가는 흐름이 있어. 도시 밖으로. 이게 뭐야? 역도시화야. 역도시화는 이제 도시의 복잡함이라든지 또는 촌락의 자연 환경을 찾아서 도시 밖으로 떠나가는 것을 역도시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일어난다라고 말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구조상으로는, 형태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하지만 그거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 나도 서울 살고 싶지. 하지만 서울에서 왜 못 사는 거야? 돈이 없어. 비싸니까 주변 도시로 나가게 되는, 이런 거 역도시화 형성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이 그림 그려가지고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인구 이동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시기를 나눠봅니다. 시기를 나눠보고 국내와 국외 이렇게 나눠서 볼 거야. 첫 번째 시기는 언제로 보면 좋을까? 산업화천, 즉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는 여러분들 국내 흐름과 국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흐름들, 우리가 중요한 흐름은 요 빨간색 분필로 쓸게요. 흰색 분필로 쓰는 거는 중요한 흐름은 아니야. 이 중요한 흐름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나오냐 안 나오냐, 수능에 나오냐 안 나오냐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130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 있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찐득하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이 표현해 주십시오. 별표를 치든 무조건 나온다라고. 99.9% 나옵니다. 시험에. 130페이지에 있는 지도예요. 99.9999% 나와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올해도 출제할 생각입니다. 왜 출제가 될까? 중요함의 기준이 뭐야? 수능에 나오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셔서 쓸모가 있는, 중학교 시절에 좀 더 유익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하니까 수능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나오니까 별표 쳐 주십시오. 자, 일제 강점기.
흐름은 어디로 가냐면 만주나 북부 지로 갑니다. 만주나 북부. 왜 흐름이 저기로 가? 왜 만주나 북부로 도망가? 독립운동이라든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외부로 도망쳐 가는 거야. 국내 흐름도 있어요. 여기는 북쪽. 북부. 여기서 말하는 북부는 국내 북부야. 한반도 북부고 여기는 한반도 박북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업지역 발달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이동을 하게 되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뭐해? 우리 광복 후에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국내 유입돼요. 물론 이제 도시로 많이 들어가겠죠. 국내로 유입됩니다. 즉 귀국해요. 귀국하게 됩니다. 광복하고 나자 그 다음 우리나라 이벤트 뭐가 하나 있잖아. 전쟁 6.25. 6.25 전쟁 당시 어디로 가 사람들이? 부산으로 갑니다. 왜? 마지막까지. 다른 번 가니까 좀비 얘기를 하더라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자, 봅시다. 이제 6.25에 대해서 살펴보면 6.25는 이제 북쪽에서 우리 밀고 내려왔었죠. 서울 함락되고요. 대전도 함락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방어선이 요 낙동강 방어선이야. 이거를 방어선을 구축하고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방향의 흐름 130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 여러분들 눈으로 꼭 담아 두셔야 되고요. 그러다 이제 9월 달쯤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면서 산팔도선으로 정해지게 됐었죠. 이든 여러분들 지도랑 같이 눈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 가고요.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디로 가? 도시로입니다. 도시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이촌향도라고 부르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다 도시로 이촌향도야. 근데 90년대부터는 이촌향도의 흐름이 조금 약해져.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이촌향도의 흐름이 조금 많이 낮아집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갈 사람은 다 갔어. 촌락에서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야. 이미 갈 사람은 다 갔다고요. 이미 다 갔어. 그러면 90년대 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90년대 왜 2000년대 흐름이 약해졌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돼? 그지? 이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갈 사람은 다 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00년대 이후로는요? 이때는 어디로 가 이제? 똑같이 도시로야. 똑같이 도시로인데 하나 더가 들어와. 하나 더. 뭐가 들어올까요? 살짝 밖으로 빠져나가. 이거를 역도시화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 역도시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역도시화는 진짜로 자연 환경이 좋아서 도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저 흐름을 보이는 건 뭐냐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흐름 자체는 역도시화니까 역도시화라고 적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역도시화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 주변에 이제 위성도시들이 생기지. 위성도시라는 거는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도시들이야. 그 기능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주거 기능.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성남 또는 안양, 군포 이런 도시들이 다 또는 일산, 고양시에 있는 일산 신도시 같이 그 도시로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 그래서 마지막 지도 보시면 2000년대 이후 보시면 옆으로 살짝 나가는 흐름이 보여. 그죠? 그 흐름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60년대 이후 70, 80, 90년대까지 다 일단 도시로야. 근데 2000년대 이후 그 살짝 나가는 흐름, 그거를 이제 역도시화 흐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 흐름은 이제 위성도시들이 개발돼서 교외화 또는 시외로 나가게 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약간 미국의 역도시화랑 우리나라 역도시화는 좀 달라. 실제로는 서도권 중심이야. 하지만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충청남도까지도 요즘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퇴근을 해. 왜 출퇴근을 거기서 해?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난 드라이브가 너무 좋아. 1시간 반씩 하루 3시간 드라이브.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없어. 이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2000년대 이후 도시로란 플러스 역도시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역도시화는 아니야 실제로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60년대 70년대 때는 뭐가 있냐면 파독, 광부, 그 다음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흰색 쓴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국외 이주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나 이런 데 거의. 이게 왜 안 나오냐면 봐봐. 이주한다는 건 전체 형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구조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적은 수는 아닌데 20년 가까이 되는 동안 2만 명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의미한 인구 이동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중동 건설 노동자들도 있어요. 70년대 때. 중동 건설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도 있어. 교과서에 뭐 사나마시아 뭐 건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중동 건설 노동자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다른 건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해외 유출이 조금 돼요. 우리나라 고급 인력들. 유출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유입이 좀 돼. 유입. 우리나라로 외국에서 오히려 좀 많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인 노동자 플러스 결혼 이민자들. 까지 해서 00년대 이후로는 약간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 아셔두십시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어느 나라 사람들? 이라고 믿고 싶겠지. 절반이 이 나라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다음 어딜까요? 일본. 베트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많고요. 결혼 이민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